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놀라셨을 텐데 저희끼리 약간 오붓하게 진행하는 시간을 가끔 갖는데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두 사장님 대신 우리 네. 김사훈 기자하고 저 백종훈 기자가 진행을 맡고 우리 장순원 기자한테 부동산 얘기 네.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는 뭐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로또 청약 뭐 그런 거라면서. 예. 맞습니다. 예. 뭐 분상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기도 한데 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로또 청약. 예. 분양가가 너무 싸니까 그거 청약 당첨만 되면 뭐 강남에서는 뭐 수십억도 쉽게 버니까 예, 예.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예.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본질적인 모순이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분양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게 놔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르긴 눌러야 맞습니다. 되겠고, 근데 누르니까 분양한 뒤에 이렇게 튀어오르면 그 차액을 그 차액을 누군가가 독점하니까 네, 그게 누군가가 마음에 조금 안 드신 것 같다. 약간 복권처럼 그렇죠. 로또처럼 맞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거, 뭐 10억 뭐 이렇게 가져간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묘안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요즘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순원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표정이 밝으십니다. 더더군다나 분상제. 네. 분양가 상한제 뭐 로또 분양이다라는 건 누구나 뭐 어느 정도는 아실 것 같고 시청자분들 어떤 뭐 계기가 있나요? 계기는 대통령 발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지난 6월에 한 국무회의에서 발언이 최근에 이제 공개됐는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로또 분양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네.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예.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분상제의 어떤 부작용이 로또 청약 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해소하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발언이 알려지면서 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뭐 로또 청약 논란에 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뭐 전면 손질 시사,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뭐 네. 강남 3구하고 용산 이런 데죠? 투기과열지구. 예, 지금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이고 예. 이제 뭐 그게 이제 국토부의 어떤 그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네. 정량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뭐 전년 대비 뭐 일정 부분 이상 올랐다든지 그다음에 뭐 청약의 어떤 과열이 나타난다든지 뭐 네. 이런 지표들이 보일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일정 가격 이상의 분양가를 못 받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사실 분상제가 도입된 게 되게 역사가 길어요. 생각보다. 네. 요거 네. 보시면 거의 19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고 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오래됐고 뭐 50년, 60년 됐네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도입됐다, 재도입됐다, 폐지됐다, 다시 도입됐다, 폐지됐다 반복하고 있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뭐 2019년부터는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어떤 과열을 조금 가라앉힐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 그러니까 뭐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혹은 뭐 공공택지에서 그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하려는. 이제 건설사라든지 이런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싫어하겠죠. 네, 싫어하겠죠. 네. 예, 이 시점에서 2%에 제가 빙의해서 말합니다. 그 가격을 눌러 놓으니까 네. 우리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활발하게 지을 동인이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2%는 하실 것 같습니다. 100%죠. 예. 그런 지적도 실제로 있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최소한 뭐 축소된다든지 혹은 뭐 뒤로 밀린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뭐 평당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으면 3천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해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혹시 뭐 정권이 바뀌면 조금 좋아질래나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좀 완화될래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좀 미룰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예, 미뤄서 얻는 이익이랑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을 해서 좀 수익이 줄어들더라도 빨리 재건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좀 비교해가면서 이제 분양 시기를 좀 조율하거나 그랬던 곳들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체 이제 공급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건 사실인 거죠.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조합이나 건설사나 특히 이제 민간 사업자인 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타격이 큰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 그러니까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네. 건축비, 그다음에 거기다 택지비,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산비들을 좀 더해서 책정을 하는데 네. 일단 건축비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서울의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 말고 국토부에서 이제 계산해서 뽑은 이론적 그 건설 가격이 적게 있거든요. 잡으려는 거군요. 네, 그게 이제 한 그래야 줄일 수 있으니. 700만 원 정도니까 예. 약간 갭이 있죠. 그것도 좀 낮게 책정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사실 서울에서 공사비의 분양가의 대부분 뭐 한 60-70%를 차지하는 게 택지비잖아요. 땅값이잖아요. 땅값이겠죠. 예. 근데 이제 땅값을 감정평가액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제 감정평가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네. 그 미래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 이익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게 해요. 네. 주변에 그 다른 데들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해당되는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그 개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택지비가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분상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뭐 주변 시세 60-70%밖에 못 받으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네. 와. 일반 분양을 만약에 이제 일반 분양의 비중이 높은 아파트 단지라면은 수익성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가급적이면 공급을 뭐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요 분상제 때문에 요걸 좀 우회하려고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분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후분양하게 되면 그 골조에 한 60-70% 정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건데 네. 그때까지 어쨌건 어떻게든 자금을 융통해서 짓는다면 보통 그 아파트 공사가 한 4년 뭐 길게는 5년 정도 걸리는데 네. 한 3년 정도 이제 착공한 지 3년 정도까지 버티다가 그때 분양을 하게 되면 가격표를 늦게 붙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제 땅값 오른 걸 반영할 수도 있고 금융 비용을 반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그게 조금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죠. 그 대표적인 데가 둔촌주공 같은 둔촌주공. 네. 거기도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분양가를 올려보려고 뒤로 이제 가격표를 늦게 붙이려고. 네, 일반 분양을 거의 이제 늦게 한 50-60% 정도 일정이 지난 다음에 붙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때까지 공사비를 건설사가 부담하니까 리스크가 건설사 입장이 너무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일반 분양해라. 어쨌든 빨리 해라. 그러고 이제 조합은 이제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이제 불씨가 돼서 공사 중단까지 갔고 결국엔 이제 뭐 그 1조인가요, 2조인가요? 하여튼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졌죠, 커졌죠.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 평당 공사비가 서울에서 700 이렇게 지을 수가 있나요?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그 조합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 마감재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반영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네. 그 가산비라고 해서 뭐 일부 뭐 예를 들어 조경 특화라든지 뭐 좀 고급 뭐 시스템 뭐 친환경 자재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어치를 조합에서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거기다 투입했는데 건설비에서 뭐 한 300-400밖에 반영을 안 해준다든지 하여튼 좀 보수적으로 반영을 보수적으로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하고 차이가 크고 게다가 이제 이렇게 계산한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확정을 해주는데 네. 거기서 또 까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싸게 그 동네에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근원적인 구조, 분상제 하에서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뭐 어떤 한계나 그런 문제점은 알겠고, 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로또 청약의 폐해를 더 주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구조적인 거고. 왜 약간 구조적인 거고 아까 대통령께서 한 발언도 사실 드러나는 거는 로또, 로또 청약이죠.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화에서 나오는 시세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엄청 낮아요. 그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한 곳 중에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아파트. 네, 서초구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 34평형 분양 가격이 23억이었어요. 네. 23억.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 가격도. 근데 이제 당시에 주변에 그 원베일리라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면적이 한 50억에 거래가 됐어요. 50억. 야, 2배가 넘네. 분양만 받으면 최소 20억의 이제 분양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된 거예요.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되니까 일단 뭐 여기 한 300가구가 조금 안 되게 일반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뭐 한 530대 1?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300세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주변 시세보다 한 20억 정도 싸니까 이제 분양 시세 차익이 한 6천억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300명이 이제 갖고 간 거죠, 다. 아니, 되게 어쨌든 개발 이익을 네. 최대한 가져가지 못하게 분상제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직접 개발한 조합원들은 거의 가져가지 못하는 거고, 네. 청약해서 받은 사람이 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 게다가 이제 여기 민간 택지인데 응. 그 민간 택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뭐 물론 취지는 주변 분양가도 좀 누르고 무주택 이제 대기 청약 대기자들한테 조금 저렴한 저렴하게 가격에 공급하려는 좋은 공급한다는 취지지만.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렴한 정도가 좀 23억이 저렴한 건 아니죠. 저렴한 것도 아니고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아니지만. 예. 근데 23억짜리 집을 사놓고 정작 개발한 사람들은 개발이익 향유를 많이 그렇죠.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향유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파트의 일반 분양 시세 차익만 6천억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이제 300명이 나눠 가졌으니까 근데 요걸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했어요. 그렇겠죠. 여기 그때 그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했을 때 한 292가구인데 정확하게 여기서 40건인가 이상이 지금 위장 전입으로 걸렸어요. 그 20억을 어떻게든 20억을 위해서. 네. 위해서 뭐 어떻게든 좀 부모님 전입시키고 뭐 친척 탈법, 전입시키고 불법이 뭐 해서 남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7인 가족이 뭐 20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아야지 당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위장 천입에 거의 천국이었던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과열이라든지 불법들이 이제 판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시세 차익을 아주 소수에게 몰아주는 구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구조를 좀 바꿔보는데 그렇다고 분상제의 어떤 취지, 그러니까 주변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취지를 봤을 때 분상제 자체를 건드리기보다는 과거에도 이제 써봤던 채권 입찰제 같은 걸 좀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뭐 채권 네. 입찰제요. 네, 이런 그게- 얘기들이 그게 좀 많이 뭡니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누군가는 하여튼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된 근데 그 지금- 모순 같은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제 분상제 하에서는 누가 먹느냐의 문제. 지금 일단은 그 조합이라든지 건설사가 가져가지 못하게 누른 건데 네. 그 누른 금액을 소수의 일부 청약 대기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분상제를 이제 없애면 음. 그 눌렀던 가격에 대한 그 차익을 조합이라든지 건설사가 이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겠죠. 뭐 좀 이상하죠.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지가 좀 안 맞는 거다 보니까 일단 분상제가 좀 분상제의 취지를 고려해서 좀 둔다고 치면 채권 입찰제라는 약간의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어떤 시세 차익, 이렇게 로또 청약이란 부작용을 좀 완화해 보자라는 건데 사실 그 채권 입찰제가 여기 잠깐 슬라이드 말이 보시면 어려운데요. 채권은 뭐고 입찰은 뭡니까? 지금 그 차익을 어떻게 네. 공공이 흡수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떤 청약을 하신 분들이 하는 사람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때 뭐 국민주택 채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예. 많이 사면 청약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는 아. 게 이제 청약 그럼 입찰제예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인데 10억 부르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채권을 10억 사겠습니다. 그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거를 보여주면 사례를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아이고 저는 당첨되려고 무조건 놓겠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아니 뭐 지금 안 돼서 문제인데 뭐 기본적인 가릴 게 뭐 메커니즘은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제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뭐 9억이라면 네. 이제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되잖아요. 네. 한 60%? 6억쯤에 네. 분양가가 책정이 돼요. 네. 그럼 시세 차익이 한 3억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3억을 다 그 분양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을 한 예를 들면 막 6억 원어치를 사면 그 이제 그거 6억 원어치를 산 사람에게 요 분양의 권리를 주겠다. 분양받을 수 있는 어떤 순위를 주겠다. 뭐 요런 취지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12억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게 그, 돈을 아예 내놓는 게 아니군요. 그냥 그러니까 채권을 잠깐 사는 건가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그 2006년도에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이제 청약을 할 때 요 채권 입찰제가 적용이 됐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게 그 2종 국민주택 채권이라 그래서 만기는 10년인데 네. 10년 사이에 이자를 안 줘요. 근데 보통 저희가 아, 생돈을 뺏어가는 건 아니고 채권을 사라는 건데 사실상 네. 그 이자는 당시에 너무 적고 주고.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사면 1년 뒤면 보통 한 1억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1억 5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1억 500만 원을 안 돌려주고 1억만 준다는 건 사실 500만 원을 가져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본 걸 계산해 보면 이제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환산하는데 할인하는 개념으로 한 예를 들어서 6억 원어치의 채권을 네가 사면 사실상 그 정부에 한 2억 한 4, 5천만 원 정도를 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묶이니까. 묶이니까. 네, 가치는 점점 오르는데 묶이니까 돈이. 그렇죠. 이자는 거의 없고. 이자가 없으니까. 그런 그 식으로. 사실상 한 2억 몇 천만 원을 국가에 내는 개념이 되니까 원래 분양가 6억 원에다가 요 채권을 삼으로써 이제 들어가는 비용 한 2억 몇 천만 원, 2억 5천만 원 정도를 하면 예를 들면 한 뭐 9억 원짜리 시세인데 한 8억 한 뭐 2, 3, 뭐 1, 2천, 8억 원 정도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약하는 사람이 시세 차익을 한 1억 원 정도, 한 10% 정도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그 한 2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국가가 채권이라는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만약에 저 집은 새 아파트고 예. 이게 90%가 아니라 더 많이 주고도 사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딱 90%에 막혀 아, 있는 예. 건가요? 예전에 그냥 그렇게 해놨다가 예를 들면 이제 시세는 9억이고 분양가 한 6억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집은 20억 갈 것 같아서 그러면 10억을 부르겠죠. 그 채권을 나는 한 5억 더했다. 네. 뭐 예를 들어 채권을 한 뭐 7, 8억 불렀다. 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집값이 바로 뛰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옥수동에 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그 네. 분양가가 5천인데 네. 채권 입찰한 게 1억 2천만 원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을 한 두어 배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집값을 그렇게 끌어올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미가 분양가 없는 상한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캡이 있군요. 캡. 예, 그 네. 상한선을 두는 상한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세가 뭐 9억 원이면 한 시세 90% 정도, 그러니까 한 8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을 투입할 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채권 입찰 진짜 가격을. 무식한 질문인데 네, 다 막 하여튼 분양을 받고 싶어. 네, 그래서 채권을 거의 그 캡은 있다고 했으니 네. 거의 끝까지 채워서 사면 네. 동점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이제 채권을 많이 산 사람부터 하니까 네. 당시 이 판교 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동점자 많을 것 같은데 한- 저마다 살려고 그래서. 이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한 4천 채 정도가 나왔는데 네. 한 13만 명이 몰렸다 그러고 이 중에서 이제 90%는 다 상한액을 썼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한액을 쓴 사람들끼리만 이제 경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가점으로. 네, 네. 보통 이제 가점으로, 청약 50% 가점으로. 정도는 가점으로 경쟁을 시키고 막 50%는 추첨하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다들 뭐 그땐 더 했을 거고 옛날에는 예. 요즘도 하여튼 청약을 많이 받으시려는 수요가 워낙 강하니까 네. 거의 만땅 채워서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땅을 채운 거서, 그러니까 상한액까지 채워서 쓰신 네. 거죠. 그래야지 이제 가점이라든지 뭐 추첨이라든지 그런 걸 나머지 통해서 점수로 이제 당락이 당락이 결정된다. 결정되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네. 어떤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과도한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약간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으로 눌러뒀던 가격을 누군가 가져가는 건데 네. 그걸 공공이 좀 채권 입찰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공공 아파트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간이면
공공이 막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2%였으면 거품을 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는 판교 예. 공공택지잖아요. 예. 그거는 공공이 택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걷어가는 이익들, 그다음에 청약자들이 받는 이익들은 공공이 환수할 수 있어. 네. 이런 어떤 명분 같은 게 있을 텐데 사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사유지고 사유재산인데 물론 조금 이상하게 그 구조가 짜여 있어서 그 개발 이익을 청약자들이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공이 야 이거 공공으로 환수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명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제일 이 채권 입찰제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거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은 대부분이 이제 강남권의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네, 민간이죠. 그 로또 청약을 방지하려면 사실상 민간 택지에다가 이 채권 입찰제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라는 게 이제 눌러서 최대한 이제 분양가를 눌러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무주택 서민 무주택자들한테 그 시세 차익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그 시세 차익 민간이 땅을 조성하고 민간이 지은 아파트에 나오는 시세 차익을 국가가 대신 가져가겠다라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너무 좀 이상한데. 구조가 좀 이상하죠. 네. 아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드네요. 네. 채권을 사는 거니까 네. 뭐 생돈을 뜯어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채권에 잠긴 돈을 우리가 어떤 다른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쓰겠어. 야, 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 뭐 명분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명분은 생돈을 뺏어가는 거면 좀 명분이 좀 생돈이 그럴 텐데. 뺏어가는 거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이자를 안 주고 다 할인이 되면 어쨌든 10년 동안 그리고 바로 이렇게 팔면 할인돼서 사가야 되니까 어쨌든 본인의 사실 그 생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죠. 그런 구조인데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한편 정부에서는 그럼 차익을 소수의 그러니까 무주택자이지만 소수인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걸 국가의 어떤 채권 국민주택 채권이니까 그 채권을 사게 해서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예를 들면 뭐 민간의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주택 사업들을 확대하고 뭐 그런 데 쓰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구조들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왔다 갔다 해요 생각이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뭐 아예 이렇게 세금처럼 환수하기는 좀 그렇고 논리가 막 섞이니까 민간인데 네. 걷어서 과도한 이익을 걷어서 다른 임대주택 사업에 쓸 거야라고 네. 하면 약간 중화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네. 그냥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 없애고 지금 제초안이 이제 가동이 되니까 이 분양가를 주변 시세랑 맞추면 분양이 확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환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초안을 적용을 하면 상당 부분을 환수해서 제초안도 어쨌건 주변의 주택 사업에 쓰게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면 여러 가지로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러니까 눌러서 차익을 만들게 해서 그걸 누군가가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일단 규제는 풀고 네.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그냥 별도의 제도로 네. 컨트롤을 하자. 분양가가 시세에 맞추면 그런 일종의 로또 청약 같은 것도 사라지고 그 분양 수익이 이제 조합의 수익으로 잡힐 테니까 조합이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해서 분양액이 커지면 제초안으로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수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근데 계시고.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약간 푸는 게 되면 그렇죠.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또 오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쉽지는 않죠. 자극할 거 아니에요. 주변 와 새 집 생겼다 그러면서 막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가격이 막 올라갈 여러 거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초안을 활용해서 그걸 환수를 하게 되면 뭐 모양이나 메커니즘이나 좀 깔끔할 것 같은데 깔끔하고 네. 간단하나 분양가 상한제가 또 풀리면 지금 주변 집값이 새 아파트인데 주변 아파트보다 최소한 뭐 5%, 10%는 높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논리가 갈 거고 분양을 하게 되면 예.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 저 새 아파트가 우리보다 1억 원이 높게 나왔네. 우리도 올려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집값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예. 네. 아니 너무 그 로또가 저기 뭐지 청약자에게만 가는 게 문제라고 하면 예. 저는 조금 무식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개발 이익을 조금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에서 70%라고 하면 한 네. 80에서 90 주면 네. 청약자도 괜찮고 그 조합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면 우리가 수익성이 조금 나오네 공급도 활발해지고 네. 그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방법이고 실제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너무 찍어 누른다고 분양가를 그러니까 60에서 70%면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 약간씩 올라가긴 하는 추세예요. 아, 그래요? 조금씩 올라가긴 해도 근데 아까 여전히 그 극단적인 경우가 레미안 원펜타스 그렇죠. 뭐 뭐 20억 뭐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주변 시세가 워낙 갑자기 또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고 그러던 때 이제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여튼 과거에는 한 뭐 2, 3년 전만 해도 70%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오긴 했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조합 입장에서는 낮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채권 입찰제의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그 어쨌건 지금 이 채권 입찰제가 도입되면 뭐 비교해서 지금보다는 납입금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 무주택자에게 분양가를 낮춰주겠다는 게 분상제의 취지인데 그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상한 모순이 벌어지게 되고. 채권을 네. 억지로 사게 함으로써 네.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재원. 네, 그렇죠. 그 그러면 부담. 그건 어쨌건 그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고 예. 최근에 왜 627 대출 규제가 도입되면서 예. 이제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6억 원 이상은 대출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현금 동원력이 없으면 이제 힘든데 게다가 이 그 분양가 채권 입찰제까지 도입돼서 허들이 더 올라가게 되면 진짜 돈 있는 사람. 네, 진짜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번 달인가 다음 달인가 분양하는데 그 미성 크로바라고 잠실에 그 옛날 아파트 네네. 재건축하는 게 이제 잠실 르엘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일반 분양 물량이 한 135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가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평당 6천이요? 네. 평당 6천이요? 30평이면 한 18억 원 하죠. 근데 비싸죠. 비싼데 주변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 한 28억 정도 한대요. 다른 세상이군요. 강남권에서 그나마 저렴한데 28억 원 정도 하니까 여기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18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음. 그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시세에 그러니까 18억 원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건 뭐 다 끌어모으면 18억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채권 입찰제가 도입되면 뭐 4, 5억 원이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또 더 많은 돈을 끌어 넣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사실 접근성이 안 되는 거죠. 채권 사는 돈이 뭐 담보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되게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현재 검토하는 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채권 입찰제가 다양한 게 있었으면 예전에 그 2019년에 민간 택지 상한제 부활할 때도 채권 입찰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그런 네. 논의가 있었습니까? 근데도 그때 이제 부활을 안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로또 분양 양산될 텐데 채권 입찰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도입해서 조금 그런 로또 분양의 어떤 부작용을 막아보자 그랬는데 도입을 안 했던 이유가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고려하고 또 공공 택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로또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기다렸던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차이까지 의지까지 꺾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도입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요번에도 사실 이 채권 입찰제가 도입하는 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지만 뭐 다양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도입하는 게. 그렇긴 한데 어쨌건 대통령께서 이 분상제의 부작용이라든지 어쨌든 로또 분양을 네. 찍어서 공공이 그 개발이익 환수하시는 방법을 찾으러 갔으면 찾긴 찾아야죠. 네,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고민스러울 거고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이 청약 대기자분들도 예를 들면 내년에 그 반포 DH 클래스트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에요. 여기 네, 일반 네, 분양 네. 분량만 네. 뭐 한 2,000가구 조금 안 되고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렇게 대단지. 대단지죠. 그리고 한 5,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분양이 꽤 많아요. 반포주공 1단지인가요? 네, 반포주공 1, 2, 4주구. 1, 2, 4주구. 네.
거기 이제 아마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될 텐데 거기도 최소한 2, 3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용산의 한남 3구역, 2구역, 4구역 이제 아마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분양을 할 텐데 네. 거기도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거기를 기다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그 청약 제도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분상제의 어떤 개편, 말씀해주신 대통령의 지시 이런 거와 다 맞물려 있어서 그리고 그 청약 제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저 관심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제 조카나한테 물어보면 네. 로또 청약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회는 있는 거 아니냐. 그 운에 기댈 수 있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줍줍 분양 같은 거는 뭐 몇십만 명도 해서 뭐 서버도 터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개념을 살짝 설명하면서 네. 공공이 환수해 가면 뭐 가격은 조금 더 뛸 수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예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시세 차익을 많이 줄인다고 그래도 꽤 큰 금액이 이제 시세 차익일 거고 뭐 그런 주장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었던 원펜타스인데 그 시세 차익 6천억 원을 300명이 나눠 갖는 게 맞느냐? 300명한테 뭐 그보다 훨씬 낮은 시세 차익을 주고 뭐 예를 들면 1,000억 원만 주고 나머지 5천억 원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에 쓰는 게 맞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 뭐가 더 이제 공익에 이제 부합하겠느냐 봤을 때는 뭐 그 채권 입찰제를 통해서 공공이익을 환수해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뭐 이상한 논리는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반복됐던 건데 네. 청약자 중에 좀 현금 여력이 좀 빠듯한 분들은 네. 또 이거 해가지고 또 허들이 높아지면 네. 난 청약만 기대하면서 물론 그게 이제 뭐 약간 너무 일확천금을 뭐 바라는 거 아니냐는 역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넣는 건데 네. 그 허들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네. 네. 싫어하실 것 같아요.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또 뭐 이 아마 말이 나올 그렇죠. 수밖에 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청약은 약간 운에 기대는 거니까 약간 포기하거든요. 안 돼도. 근데 어떤 현금 허들이 뭐 3억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되게 좀 기회가 좀 잃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 그 올라가는 금액이 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큰 허들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는 게 쉽겠냐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그뭐 아직 이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 다음에 요런 방안이 좀 부각되지 않겠냐 뭐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건데 뭐 나름의 뭐 그 제도의 취지 같은 건 알겠는데 현실상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이게. 어찌됐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이제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편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뭐 저 개인적인 의심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면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근데 요거는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 귀속이 되는 돈이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뭐 일정 부분 갖고 가고 국가로 갔다가 거기서 딱 일정 부분 다시 지자체로 오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인 그런가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제초안으로 얻은 것들은 아마 주택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다. 네, 그럴 것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골치가 아프네요. 그러면 사실 이 이상한 느낌의 채권 입찰제 네.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뭐 방법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이제 거론되는 게 거론되는 거의 현실적인 뭐 현실적인 안들이, 안은 네. 과거에도 이제 했었고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거론되는 아니 이런 거다 정도인 겁니다.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걸 생각하면 이게 좀 아쉽고 이 취지를 좀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이 프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아주 명쾌하게 분상제 없애야겠다 이렇게 나오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2%의 빙의에서 생각하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좀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발언을 그렇죠. 진우 선배는 분상제 때문에 강남에서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하여튼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서 네. 저희 언더스탠딩 시청자분들한테 좀 또 이런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소개도 해주시고 체크도 해주시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